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크루 팀에서 발표를 맡은 김규리입니다. 저희 팀이 오늘 선보일 프로젝트는 도배 분량 질의응답 AI 모델 개발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LMM 모델에 인테리어 및 도배와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시켜 도배 분량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AI 모델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앞서 저희 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열심히 배워나가는 크루라는 의미로 러닝크루라는 팀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안지환, 김규리, 임수민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과정, 프로젝트 평가, 방법론 재현,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선정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저희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한 어시스턴트 혹은 챗봇과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인공지능 서비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도 AI의 일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성을 띠게 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과기부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발표하며 2024년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할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저희 팀도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해당 시기에 AI 해커톤 플랫폼인 데이콘에서 처음으로 LMM과 관련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해당 대회는 NLP 기반의 QA 시스템을 통해 도배하자와 관련된 깊이 있는 질의응답 처리 능력을 갖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 모델 개발이라는 목적의식과 부합하였고 저희는 이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메인 특화 AI 모델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면진장치가 뭐야? 라는 도배와 관련된 질문을 챗 GPT와 도메인 특화 AI 모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챗 GPT는 면진장치의 면을 얼굴로 해석해서 말을 생성해내는 반면 도메인 특화 AI 모델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도메인에 관한 경우 GPT 모델보다는 도메인을 학습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1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었고요. 자세한 일정은 지금 PT에 나와 있는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과정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정별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 수집 및 전처리 단계에서는 데이콘에서 제공한 트레인 테스트 자료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논문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모델은 한글 오픈 LMM 리더보드를 기준으로 당시 성능이 가장 좋았던 솔라 10.7b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시스템 여건에 맞춰 모델을 양자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솔라 10.7b를 4비트 모델로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파인튜닝 과정은 저희가 선택한 모델에 학습된 데이터를 트레인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머신러닝으로는 트레인 과정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G 과정은 데이터를 증강하는 과정으로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인 데이터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프롬프팅은 질문과 답변을 정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는 최종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정별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대회 측에서 제공하여 준 데이터로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구분됩니다. 트레인 세트는 총 644개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ID, 질문 2개, 카테고리, 대답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 대답들은 유사한 맥락의 답변들로 완전하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테스트 세트는 아이디와 질문 총 2개의 컬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이 테스트 세트에 있는 질문에 LMM을 활용하여 올바른 답변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테스트 세트에 존재하는 질문 중 내용 보충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콘에서 레퍼런스로 제공해준 11개의 논문 외에도 도배 불량, 시공 등과 관련된 유사 분야의 논문 58개를 수집하였고요. 이 논문들은 추후 벡터DB에 저장하여 RAG에 활용되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로는 오탈자 및 맞춤법 정리가 있었는데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한 한스펠을 활용하여 문법에 맞게 내용을 교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인튜닝의 방법 중 하나인 DPO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DPO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포지티브 답변과 네거티브 답변을 통해 네거티브 답변은 피하고 포지티브 답변 쪽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파인튜닝을 시도하고자 네거티브 답변들을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셋에 추가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개발 환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델 양자화와 파인튜닝의 RxT 4080 한 대를 사용하였고요. 2070 한 대를 비롯한 노트북 3대는 프롬프팅과 추론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리눅스 기반 우분투에서 개발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이후 양자화 과정을 거치면서 윈도우 환경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모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발 환경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허깅페이스, 쿠다, 트랜스포머, 랭체인과 같은 API들을 활용하였고요. 언어 모델로는 업스테이지 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언어 모델을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코LMM 리더보드를 확인하였는데요. 코LMM 리더보드란 한국어 LMM 모델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당 리더보드에서 솔라를 기반으로 한 LMM 모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불어 소타에 솔라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희는 해당 모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오픈솔라 10.7B를 언어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의 컴퓨팅 파워상 오리지널 모델을 로드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라마2 7B 4비트와 8비트, 솔라 10.7B 8비트와 4비트를 차례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라마2보다는 107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솔라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반면 4비트와 8비트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파라미터 수는 높고 비트 수는 낮은 솔라 10.7B 4비트로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자화를 진행하면 모델의 가중치 단위가 줄어서 모델 크기와 연산 속도를 축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4비트 양자화 기준 오리지널 모델 대비 90% 정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테스트한 2가지 모델의 양자화 전후 용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양자화 이후 용량이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별 양자화에 따른 답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마2 7B 기반의 모델들은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 솔라 10.7B 기반의 모델들은 자연스러운 답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8비트와 4비트는 둘 다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8비트는 4비트 대비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파인튜닝과 추론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희는 4비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모델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파인튜닝이라고 합니다. 파인튜닝을 거치면 옆에 대전은 어느 나라 도시야와 같은 예시와 같이 특정 작업이나 도메인의 높은 적합성을 확보해 줍니다. 파인튜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크게는 풀 파인튜닝과 부분 파인튜닝인 퍼프트 방식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퍼프트 방식 중 하나인 큐로라를 사용하여 파인튜닝을 하였는데요. 풀 파인튜닝과 대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학습 파라미터, 정확하게는 0.002% 수준의 파라미터 학습만으로도 풀 파인튜닝과 비슷하거나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파인튜닝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인튜닝 전후 답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튜닝 전의 모델은 페인트의 종류에 대해 수성, 유성, 천연 페인트 등 제너럴한 답변을 하는 데 그치지만 파인튜닝 후의 답변은 광명단 페인트, 방천산화철 페인트 등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AG란 언어 모델과 정보 검색 시스템을 결합하여 질문 시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인 데이터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RAG 사용 전후 답변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RAG 사용 전에는 질문과 관련이 없는 호텔, 항공과 같은 정보를 나열하는 반면 RAG 사용 후에는 질문과 관련된 정보만을 취합하여 정상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RAG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웹과 연동하여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고 정제된 데이터들만 벡터DB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언급드렸던 논문들은 이 단계에서 활용하였는데요. 수집한 논문들은 청킹 후 임베딩하여 벡터DB에 저장하였고 답변을 생성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통해 벡터DB 활용에 따른 답변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옥상 누수 방지 방법에 대한 질문에 벡터DB 활용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반면 활용 후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모델에 지시, 질문, 맥락 등을 사용하여 더 나은 답변을 얻도록 하는 프롬프팅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이란 이러한 프롬프트 등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는 랭체인을 활용하여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프롬프트 템플릿, LMM 체인, 리트라이벌 QA를 차례로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템플릿인데요. 프롬프트 템플릿이란 답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적용한 프롬프트 템플릿인데요. 적용 규칙으로는 반복된 답변 금지, 문장 개수 제한, 참고할 문맥 및 질문 지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LMM 체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MM 체인이란 LMM 모델, 리트라이버, 프롬프트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의 LMM 체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심플 체인인데요. 리트라이버에서 관련된 문장을 유사도에 따라 분별하지 않고 길게 나열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시에서도 답변을 끊임없이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컨셜 체인인데요. 여러 단계의 체인을 엮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앞단의 출력이 뒷단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방식의 순차 체인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보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요약되어 답변이 짧아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트라이벌 QA는 질문 답변과 검색 단계를 결합한 체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정상적인 답변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리트라이벌 QA 체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최종 모델 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단계에서 추가 논문을 수집하였고 한 스펠을 사용해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언어 모델 및 양자화 단계에서는 솔라 10.7b 4비트를 선택해 사용했고 파인튜닝으로는 큐로라를 선택해 학습하였습니다. RAG에서는 파이스와 리트라이버를 활용하였고 프롬프팅 단계에서는 랭체인을 활용하여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시하고 리트라이벌 QA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평가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모델을 사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성한 모델로 트레인셋을 확인해 보았을 때 표와 같은 답변과 코사인 유사도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테스트 세트에 적용하여 리더보드에 제출한 결과 대프라이빗 기준 0.74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상위 10%에 랭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지닌 한계점과 소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한계점으로는 초기 환경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프로젝트 과정을 로컬 환경에서 진행하였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진행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팅 파워에 따른 모델 선택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었는데요. 여러 시도를 해본 결과 10.7b 이하의 모델만 파인튜닝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가장 트렌디한 DPO 방식으로도 파인튜닝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역시 파인튜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모델 대비 양자로 인한 성능 손실이 있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 진행을 통한 컴퓨팅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한 경험입니다. 우선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양자화를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자와 관련된 트렌드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4비트 양자화에 그쳤지만 현재는 1비트까지의 양자화 논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 특화 AI 모델의 비즈니스적 활용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적다면 적을 수 있는 644개의 트레인셋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는 성능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성능이 향상될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오픈소스 LMM 모델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추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법론 제안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현한 모델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서 작성해 보았는데요. 우선 가장 큰 틀에서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특화된 챗봇 서비스 제안 및 개발이 가능합니다. 파인튜닝과 프롬프팅을 통해 여러 도메인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GPT 모델 대비 유연한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내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이 나왔을 때도 유연하게 모델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의 질문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AI 챗봇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도배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영상처럼 도배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비교적 긴 답변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더 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긴 답변도 정상적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LLM 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로컬 환경에서 대부분의 개발을 진행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시간과 성능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단계들을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계로는 예산 파악, 언어 모델 선정 및 양자화, 파인튜닝, RAG 및 프롬프팅, 서비스 개발이 있는데요. 예산 파악 단계에서는 클라우드에 어느 정도 비용을 소요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의 경험상으로는 파인튜닝까지는 클라우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모델 선정 및 양자화 단계입니다.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오리지널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 답변을 도출할 수 있어 양자화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오리지널 모델을 노드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파인튜닝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정제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챗봇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면 저희와 같이 질문, 답변 형태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RAG 및 프롬프팅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원하거나 데이터 양이 부족하다면 웹서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 데이터 보안과 답변의 정확도가 중요하다면 저희처럼 벡터DB 방식을 고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후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는 챗봇이나 어시스턴트로 활용이 가능할 텐데요. 현재는 웹, UI 등을 활용하여 비교적 쉽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LMM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험을 녹여 LMM 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러닝크루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러닝크루 팀
발표 관련해서 저희 평가위원 두 분께서 간략하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파인 튜닝 방식이 테스트를 해본 거는 예, 예. 풀 파인 튜닝은 모델 전체를 사용해야 돼서 저희가 사용을 못했고요. 부분 튜닝 방식인 퍼프트 방식을 사용할 로우랭크 어댑테이션의 약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로우 랭크 그렇죠. 예 어댑터의 약자입니다. 어댑테이션의 네. 그건데 저게 로우랭크 어댑테이션이 안 되면 퀀타이제이션 로우랭크 어댑테이션도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로라 방식은 네네. 어, 로, 로라 방식하고 큐로라 방식의 차이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로라 방식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좀 많이 쓰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메모리는 좀 많이 쓰면서 파인 튜닝 시간은 좀 짧아지고 큐로라 방식은 메모리를 많이 쓰는 대신에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VRAM이 16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를 좀 최적화하고 그리고 좀 큰 파라미터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큐로라를 사용을 했고요. DPO 방식 같은 경우는 모델을 레퍼런스 모델하고 두 개를 로드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방식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그런 리소스를 먹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봤을 때는 큐로라 방식을 일부 구동을 해보신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퀀타이제이션 할 때 포인트 잡는 방식 픽스드 포인트가 있고 플로팅 포인트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뭘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픽스드 포인트가 뭐냐면 실수부와 정수부로 나누는 거랑 네. 지수부와 가수부로 나누는 플로팅 포인트 방식이 있는데 뭐 그냥 갖다 쓰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신 건지가 궁금했어요. 일단은 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갖다 쓰고 되는 것까지가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네네. 너무 그 하부까지는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퀘타이제이션을 왜 하는지는 아시는 건가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거 상으로 보면 라마 7B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무거울 정도로 컸습니다. 근데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면서 8비트, 4비트 조금씩 낮아지면서 추론 시간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 시간조차도 많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능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을 때 그 용량 대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큰 게 굉장히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퀀타이징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는 논문으로 나오긴 했는데 1비트까지 약 1.58비트 정도까지 퀀타이징하는 게 나왔고요.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스몰 LLM으로 가면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은 대세가 되는 게 맞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뭐 많이 다 하셨어요. 하신 건 다 하셨어. 뭐 RAG도 쓰시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쓰시고 뭐 이렇게 앞에 이제 뭐 논문도 더 리서치하시고 다 많은 것들을 했는데 네. 그 많은 것들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뭐가 좋아졌고 이걸 어느 정도를 했고 이런 게
가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뒤에 우리 뭐 이게 되게 좋은 장표가 있더라고요. 방법론 재원에 네. 보시면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뭐죠? 여기 페이지. 여기 보시면 재현 쪽에. 예. 뒤쪽. 뒤쪽에 뒤쪽에 네. 한 번에 표현된 게 있었어요. 아, 예.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네. 맞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다 느끼신 거잖아요. 예,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양자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파인 튜닝은 지금 파인 튜닝이라는 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큐로라를 쓴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예. 두 개를 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RAG랑 프롬프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텍스트를 정제해가지고 예, 질문 질문을 던질 때 정제해서 올바른 이렇게 답변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던진 거고 과정입니다. RAG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세 개로 나눠가지고 뭐 했는데 마지막 걸 셀렉션 하신 것 같고 예,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한계점으로 웹서치 방식으로 안 하신 거고 그렇죠? 아, 한계점은 아니고 음. 요거는 좀 나눠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굳이 보안이 필요 없고 더 다양한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지 않더라도 더 많고 그런 용량 네네. 더 많은 답변을 다양한 답변을 원하시면 네네. 웹서치를 하시는 방식을 좀 고려 드리는 거고. 아,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럼 여기서 한 건 뭐예요? 웹서치도 하셨고 벡터 DB도 하신 건지. 일단 저희는 웹서치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벡터DB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전 큰 틀에서 보면은 데이콘에서 나온 대회를 나간 것이라 거기서 요청을 했던 게 웹서치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평가가 좀 힘들어서 무조건 요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저도 계속 꼼꼼히 봤는데 네. 벡터 DB라고 해서 썼던 게 FAISS 메타에서 리서치한 곳에서 나왔던 그 네. FAISS를 쓰셨는데 그게 이제 레코멘데이션 문서가 많이 없었을 텐데 아,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뒤쪽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용한 거는 크게 이게 사용. 레코멘데이션 문서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사람들이 네. 뻔한 것만 쓰는데 아. FAIS를 쓰셨다길래 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파이스 뒤쪽 부분에 어펜딕스 부분에 있습니다. 원래 코드가 더 있었는데 네. 부분을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크로마 DB하고 파이스랑 그리고 파인콘 그렇게 세 가지를 써봤는데요. 파인콘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파인콘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파이스가 조금 더 그 로컬 환경에선 조금 더 낫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파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웹서치 방식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아니. 아시게 그냥 줄 아시고요. 아시면서 저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아,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옆에 그 이태영 선생님은 이 LLM 쪽에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외부 관련 포럼에서도 가시면 항상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이 좀 날카롭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LLM 첫 번째 대회에 참여했다는 게 조금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이게 참 대회화를 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LLM의 어떤 퀄리티를 이걸 정량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 우리 그 LLM으로 오기 전에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도 그 인베딩 공간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보통 해외에서는 그 답지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관련된 그 유사도를 갖고 단어를 던졌을 때 나오는 근거리 몇 개의 유사도의 평균 이런 식으로 제기도 하고 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답지 오픈된 답지도 많이 없고 더 어려운 주제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참여했을 때 이렇게 그 심사의 공정성이나 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그 제공된 트레인 셋도 되게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644개 정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추가 정보로서 제시된 그 문헌 같은 것도 다 오픈된 정보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모든 팀들이 다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을 하실 때도 리더보드 누구나 보겠죠. 그래서 그 상위 거를 선택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그 어떤 정답 셋에 대해서 이게 제가 정확히 좀 이거를 그 주최 측의 이제 의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그 심사가 뭐 프라이빗이 있고 이제 퍼블릭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느끼셨을 때 이 심사 체계의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그 균질하게 잘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느낌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접했을 때 되게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그 어떤 개발 환경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그 상대적으로 큰 모델을 쓸 수 있는 팀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그 느끼시는 그 어떤 키랄까요? 이길 수 있는 그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키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첫 번째.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분들이 이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등 하신 분들 저기를 봤더니 아마 A600 두 개 정도 연결해서 사용하셨다. A6000, A6000 두 개 정도. 네, 그래서 저 뭐 클라우드로 하신 분 아닌 이상해야 이제 좀 힘들었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초반에 좀 선택을 좀 잘못했던 게 것도 조금 있었고요. 비용을 저희가 안 들인 건 아니고 이제 PC를 빌려서 이렇게 좀 2달간 빌려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그 돈을 써서 클라우드를 썼으면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프레임워크 제안을 할 때는 클라우드 사용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근데 LLM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일반적으로 프롬프팅이 좀 돈이 안 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는 이제 모델이 사실 10.7B를 썼는데 그것도 프롬프팅에 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가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는 파인 튜닝해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큰 모델을 양자화해서 좀 작게 써서 클라우드를 써서 요 전까지 단계를 좀 큰 모델을 작게 줄여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추론에는 일반적으로 좀 작게 클라우드를 써서 프롬프팅을 해서 서비스 개발을 하는 것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파인 튜닝 시에도 좋고 그리고 RAG 시에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뭐 컴퓨팅 파워 같은 거는 또 자체적으로 또 해결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 또 한계도 좀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4페이지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오탈자 이렇게 정리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치 보면 어떻게 보면 주최 측에서 의도한 것일까?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작은 이제 세트를 가지고 팀을 분별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일부러 조금 이렇게 오타도 일부러 만들어서 저렇게 집어넣은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보면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LLM에서의 어떤 전처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처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정형 데이터를 갖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이랑은 굉장히 상이한데 그 질문하고 답변의 그 어떤 맥락적으로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사실 눈으로 보기엔 너무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아직 LLM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하고 사실 RNN 듣고 바로 NLP 과정 넘겨뛰고 바로 LLM으로 간 케이스라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최 측에서 준 요런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은 도배 평수라고 돼 있는데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에다가 장단점을 같이 적어놓고 장단점을 같이 써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장점만 적어놓고 장단점을 같이 적어놓고 아니면 단점을 적어놓고 장단점을 같이 적어놓고 그런 부분에서 트레인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정제해서 그래서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좀 많은 양이 필요했었어 갖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네. 그렇게 먼저 초기 있는 거에서 많은 데이터를 먼저 트레인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가 가장 접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좀 느끼신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진행하다 보면 이게 양자화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죠. 이 지금 준비하신 장표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딥러닝 세계로 오면서 뭔가 이제 어떤 성능을 보존을 하면서 기존 알고리즘을 좀 경량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뭔가가 잘 되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리소스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성능은 근사하면서 뭔가 계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많은 알고리즘 중에서 사실 차용이 되는 것이고 LLM 쪽은 거기에 이제 거의 뭐 극대화죠. 그런 측면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 여기 뭐 21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뭐 아파트 도배 평수를 어떻게 계산해 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는데요. 근데 이것도 얼핏 보면 아래 표현이 가장 좀 세련됐죠. 사실 심플하네 되게 세련됐는데 이거의 사용자가 이제 어떤 뭐 그 회사 이 회사 내에서 어떤 도배 전문가 그룹이 봤을 때에는 저런 이제 그 숫자의 표현들이 또 되게 디테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답변을 보면은 뭐 2.5배에서 3.8배라고 했는데 밑에는 이제 2.5배로 이렇게 좀 심플하게 표현이 된 것이죠. 맨 마지막 문단은요. 근데 그게 때에 따라서 좀 틀리게 숫자가 적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경량화를 하면서 약간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양자화 작업도 이제 담당을 하셔서 좀 하셨는데요. 거기서 오는 어떤 폐라고 할까요? 약간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좀 느끼신 부작용은 또 혹시 있으셨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빨리 프롬프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8비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은 것이 라마 모델을 먼저 선택을 했었고요. 이 라마 모델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어서 이거를 먼저 초기에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리더보드와 소타를 보면서 솔라 모델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비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테스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파인 튜닝 자체를 좀 하기에 한 에포크당 3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8비트의 경우. 4비트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8비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지는 못했으나 확인했을 때 8비트보다 그러니까 4비트가 약간은 좀 언어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반복을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프롬프트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숫자만 그냥 나열을 해놓고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게 사실 이제 그 경험적으로 쌓이면은 조금 그 차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작업자의 차별성.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막바지가 됐으니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LLM이라는 게 요새 좀 대세죠. 그래서 조직들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성형 AI 혹은 뭐 SLLM 팀 뭐 이런 게 굉장히 빌드업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 이제 새로 이제 팀에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실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넘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 작업하고도. 근데 이제 실제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저희 국내에서 뭐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직접 개발하는 팀들이 사실은 적고요. 좀 후발주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회사에도 있지만 굉장히 경쟁력을 갖기는 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어 있는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약간 어플리케이션, 버티컬로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그 나는 거기서 어떤 그 롤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이제 디벨롭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그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네. 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목표인데 봤더니 약간 이제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이런 쪽이죠. 이 LLM이라고 하는 분야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팀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경험, 뭐 이렇게 튜닝한 경험, 이렇게 해서 어떤 시행착오들 이런 거가 그래도 이 지금 LLM 분야에서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또 경쟁력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저렇게 챗봇의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이 되죠. 예. 그리고 혹은 이제 조금 더 하는 팀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리포트를 뭐 네. 생산해 낸다던가 멀티모달. 이제 그렇죠. 멀티모달로 해서 뭐 영상이나 뭐 서로 다른 그 정보원을 융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엮었을 때 저게 좀 돈이 되는 일일까요? 이 지금 이 결과물이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요거가 만들었을 때 이걸 공급을 했을 때 저게 경제적 효익으로 좀 이어지는 작업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이제 좀 애매하다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성 뭐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로컬 작업과 그런 걸 병행해서 그렇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업체를 써서 만드는 방식을 보통 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되게 소규모다 그러면 굳이 서버를 만들지 않고 클라우드로 전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로 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더 좀 빛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와닿았던 게 이제 그 좀 이게 이 부분 이걸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접 모델을 뭐 논문을 보면서 구현하면서 만들거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냥 사실 저희도 이제 이걸 하면서 한 게 거의 한 80%는 디버깅이었습니다. 왜냐면 클라우드가 아니고 로컬 환경이다 보니까 그 환경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도 약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는 게 이제 코드와 그런 게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시행착오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좀 생각은 하긴 합니다. 의의를 굳이 따지자면. 네, 그 답변 잘 해주셨죠. 근데 처음에 이제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는 사실 이제 기업에서도 아직까지는 같은 상황 같습니다. 이게 그 저희도 챌린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이걸 어떻게 지금 돈으로 매출로 연결을 할 거야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받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니즈는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서로 하니까요. 또 어떤 기술 트렌드의 정점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도입의 목적이 이게 꼭 있어야 돼라고 하는 업무보다는 그냥 있으면 더 좋아.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하는 측면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꼭 해야 되는 거여서 막 매출이 막 순환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아직도 산업이 좀 성숙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기회가 아직 남아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수요는 엄청 많거든요. LLM 뭐 이쪽에 이번 기본적인 이런 그걸 맥락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뽑는 그 수요가 되게 많아서 좀 이렇게 하셨던 거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저렇게 인베딩을 하면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인베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낭만 있죠. 그냥 그 기사를 막 직접 다 전처리 해서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특수 목적성을 가질 때 훨씬 잘 됐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를 뭐 금융 쪽에 작업하면 금융기사만 쭉 한 10년치 쭉 넣어서 네. 뭔가를 해보면 저렇게 일반어로 된 프리빌트된 모델들보다는 훨씬 그 목적에는 잘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네. 기초 재료가 이제 다 금융만 썼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이제 맥락적인 것도 좀 흐름을 보시면서 좀 현재 이제 적응을 해야 되죠. 현재는 이제 이런 시대거든요. 이제 LLM 쪽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뜻깊은 작업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환경적으로도 조금 지원이 빵빵해야 돼서 이 메디치 교육센터에서도 좀 힘드시겠다. 점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